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소설 이론을 배워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문학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 하나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이번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개념은 바로 문학작품 감상 방법 또는 문학작품 감상 관점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미리 올려드린 준비물 알쏭달쏭 나비효과 또는 문학개념과 노래가사 해설집 그 자료의 거의 앞부분 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자료실에 미리 올려드린 준비물 알쏭달쏭 문학개념과 노래가사 해설집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여기 개념 표현 이 차례가 나와 있는데, 이 차례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우리가 지금 살펴볼 내용이에요. 그럼 1쪽부터 한번 볼까요? 참고로 개념 명칭 오른쪽에 있는 해시태그 이 표시는 EBS 윤혜정의 이 개념의 나비 효과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표현론적 관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표현론적 관점이란 작품을 쓴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신경 써야 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문학 작품을 공부하다 보면 작품을 어떻게 감상해야 하는지 그런 방법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문학작품 소통 구조 또는 문학작품 감상 관점이라고 해요. 이거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개념입니다. 자, 흐름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소설, 시, 드라마, 영화, 자, 이런 작품이 있죠. 뭐 노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작품을 쓴 작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독자가 있겠죠. 그리고 이 작품에는 어떤 시대가 여기 나타나 있다. 요게 이 흐름이에요. 요걸 정리하면 작가가 뭔가 표현하려고 작품을 쓰면 독자가 읽고 뭔가를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 작품에는 어떤 시대, 역사라든가 현실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 이게 바로 문학작품 소통 구조 또는 문학작품 감상 관점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각각의 관점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문학작품 감상 관점이란 작품을 감상할 때 어떤 특정한 관점, 포인트에서 작품을 이해해 보는 건데,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가장 기본은 뭐냐면 작품 자체만 가지고 감상하는 절대론적 관점이에요. 여러분들, 절대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로 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대론적 관점은 그 작품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시에서는 작품의 내용이라든가 시적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되는지, 또 표현법을 살펴보는 게 해당되겠고요. 소설이라면은 뭐 작품의 배경이라든가 인물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시점 갈등 문체 서술 방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게, 그냥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뭐 재미있냐 재미없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게 바로 어떤 관점이냐, 절대론적 관점이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작가를 염두에 두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그걸 뭐라고 하느냐,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어떤 작가가 어떤 이유로 어떻게 표현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작가의 삶이라든가 생애, 체험, 사상, 환경 등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는요, 작가의 내면 심리, 정신세계, 가치관, 뭘 중요시 여기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가족관계, 생활환경, 취미, 종교, 사상, 의도, 동기, 그리고 그 작가의 다른 작품 등 이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거, 이게 바로 뭐다? 표현론적 관점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어떻게 표현했느냐. 예를 들면요, 그 작가의 직업이 작품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 작가들 중에는 기자 출신들도 꽤 많고요. 아무래도 그런 작가들이 쓴 글은 굉장히 날카롭고 관찰력이 돋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던 시인들은 이 작품 속에 이 독립운동과 관련된 그러한 사상들이, 그러한 주제가 담기는 경우가 꽤 많죠. 대표적으로 이육사 시인을 들 수 있겠죠.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표현론적 관점이 잘 드러나는 그런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이 백아연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라고 하는 노래인데, 우리가 배운 가장 기본적인 관점, 그러니까 절대론적 관점으로 본다면 누군가를 좋아하는 나가 있는데 이 상대가 뭔가 이 마음을 헷갈리게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전에 배웠던 이 표현론적 관점으로 얘기해 본다면 이 노래 가사는요, 여러분들, 이 백아연이 실제로 겪은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백아연이 가수로서 인기를 얻고 난 다음에 전 남친한테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어때요?
이런 이 표현론적 관점을 더하면은 감상하는 그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죠. 작품을 더 풍부하게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죠. 또 반대로 얘기해 보면 이 작가가 표현론적 관점에서 이 작품을 쓰게 되면 좀 더 진실성, 사실성이 높아진다고도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들어볼까요? 궁금해서 잠이 안 와. 그때 왜 그랬어? 구차해도 묻고 싶어. 그때 난 뭐였어?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만 애탄 거니? 나나나나나나나. 난 진심인데 넌 그랬구나 그랬어. 좋았는데 넌 아니었나 봐. 그랬구나 그때 넌 그런 줄 모르고 나 혼자 이럴 거면 말해다 주었던 그날 밤 넌 나를 안아주지 말았어야지. 설렘에 밤잠 설치게 했던 그 말도 말았어야지. 그러지는 말지. 비겁하게 숨어버린 너를 돌아올 거라고 믿은 내가 바보야. 사랑스럽게 날 보던 네 눈빛에 빠졌던 내가 바보지. 이럴 줄도 모르고. 다음으로는 5쪽으로 와서 반영론적 관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반영론적 관점은 작품 속에 나타난 시대, 역사, 현실을 신경 써야 하는 것. 이게 바로 반영론적 관점이에요. 자, 조금 전에 문학작품 소통 과정, 문학작품 소통 구조, 그리고 문학작품 감상 관점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었죠. 여기에서 이제 반영론적 관점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론적 관점은요, 작품 속에 반영되어 있는 시대를 염두에 두고 작품을 감상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특히 근현대사가 매우 복잡합니다. 때문에 이 당시를 배경으로 한 시나 소설, 이 작품 속에서는 이러한 격동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개화기 때부터 읊어보면 개화기를 지나서 일제강점기, 광복, 그 다음에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 갈등, 남북의 분단, 그 다음에 한국전쟁, 군사 쿠데타, 그 다음에 군사 독재,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 산업화와 도시화, 경제성장, IMF 경제위기, 최근에 코로나까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반영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사회 현실, 역사,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모든 문학작품, 모든 작품을 다 반영론적 관점으로 하나하나 다 해석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무턱대고 작품을 반영론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특별히 시대 상황을 강조하는 작품이다. 그리고 수능시험 같은 데서 보기의 자료를 통해서 해당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종영한 예능이죠. 무한도전에서 여러분들 역사와 힙합을 주제로 이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시인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시인의 이 시를 가지고 와서 쓰는 노래가 바로 이 당신의 밤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가사의 상당 부분이 윤동주 시인의 시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 가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일제강점기와 그 다음에 윤동주 시인의 삶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언뜻 보면 여러분들 표현론적 관점과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예요. 여기서는 좀 더 역사, 시대 상황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윤동주 시인에게 집중한다면 그거는 표현론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쩌면 이 노래 가사가 반영론적 관점을 더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노래 가사는 그냥 절대론적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 가사 자체만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 당최 무슨 내용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술 마시고 술주정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작품이 우리나라 1997년 말에 발생했던 그 IMF 사태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어떠한 청년 실업,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이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이 청년층들의 취업난, 이 취업난을 담고 있다.
라는 이 반영론적 관점으로 이 가사를 살펴보면 이게 어떤 가사 내용인지 이해가 되죠.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 면접을 잘 보지 못해가지고 떨어진 이후에 술이나 한잔하면서 마음을 달래는 그런 가사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학생이어서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지금 청년 실업이 큰 문제죠. 한번 들어볼까요? 적당히 바람이 시원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긴장한 탓에 엉뚱한 얘기만 늘어놓았죠. 바보같이 한잔했어요. 속상한 마음 조금 달래려고. 나 이뻐요 히 기분이 좋아요. 아싸 알딸딸한 게 완전 좋아요. 몰라요. 이 정도로 나왔어도 즐겁잖아요. 한 번의 실수쯤은 눈 감아줄 수는 없나요? 나나나나나나나나 노래나 할까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It's so beautiful day. 좀 쌀쌀하네요. 차가운 바람이 휙 가슴을 쓰네요. 아프게 걱정은 나네요. 이젠 익숙해질 때도 돼버린 거죠. 한두 번도 아닌데 울어도 되나요? 가끔은 혼자 펑펑 울고 털고 싶어요. 이젠 괜찮아요. 한 잔만 더 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로 나왔어도 즐겁잖아요. 한 번의 실수쯤은 눈 감아줄 수는 없나요? 나나나나나나나나 노래나 할까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It's so beautiful day. 자, 개념 번호로는 세 번째인데 우리가 절대로적 관점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세 번째가 되지만 사실 네 번째죠. 우리가 배운 개념 순서로는 네 번째 효용론적 관점입니다. 효용론적 관점은 여러분들 개념 이름도 좀 낯설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관점은요, 여러분들 작품을 감상한 독자가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거기에 중점을 두는 그러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요. 효용론적 관점은 작품을 감상한 독자의 반응이나 영향에 초점을 두는 그러한 감상 관점을 얘기해요. 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독자의 생각의 변화, 어떤 의식의 변화, 행동의 개선, 삶의 질을 고양하는 것,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되는 이런 거에 초점을 두는 거, 이게 바로 효용론적 관점인데 이 말이 좀 낯설고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들 이미 익숙한 그런 개념이고 관점이에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독후감, 독서감상문 다 써봤을 텐데 나는 이 책을 읽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요런 구절 아마 한 번쯤은 다 써봤을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효용론적 관점에 해당하는데 단순히 어떤 느낀 점만 얘기하는 게 효용론적 관점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본인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요런 것들, 이게 바로 진짜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탄소년단의 이 노래가 이 효용론적 관점을 적용하기에 아주 적절한 노래죠. 이 노래를 들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노래를 듣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나 자신부터 사랑해야겠구나. 내가 가장 소중하다. 이런 걸 느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 효용론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용론적 관점으로 적용해 볼 만한 이 가치가 있는 작품들, 이 작품들은 굉장히 좀 해석의 여지가 많은, 해석의 여지가 다양한 그런 작품들이 꽤 많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 노래 가사,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걸 느끼게 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눈을 뜬다 어둠 속 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났을 때 마주본다 거울 속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네가 내든 잣대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네 삶 속에 굵은 나이트 또한 너의 일부 너에게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break. 우리 인생은 길어 미러 속에서 난 미러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은 오는 거야. 차가운 밤의 시선 초라한 날 감추려 없이 뒤척였지만 저 수많은 별을 막기 위해 난 떨어졌던가. 저 수천 개의 찬란한 화살에 건너긴 나 하나. You show me I have reasons I should love myself. 내 손에 걸어온 길 전부로 답해.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은 아니하는 나 myself.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다 정답은 없을지도 몰라. 어쩜 이것도 답은 아닌 거야. 그저 날 사랑하는 일조차 누구의 허락이 필요했던 거야. 난 지금도 나를 또 찾고 있어. 더는 죽고 싶지가 않은 걸. 슬프름을 아프름을 더 아름다움을. 그래 그 아름다움을 있다고 하는 마음을 나의 사랑으로 가는 길 가장 필요한 나다운 일. 지금 나 위한 행복 바로 나 위한 행동 나 위한 태도 그게 나 위한 행복 I show you what I got 두렵진 않아 그건 내 존재니까. 시작의 처음부터 끝의 마지막까지 해답은 오직 하나. 왜 자꾸만 감추려고 말을 비가면서 내 실수로 생긴 흉터까지가 내 별작인데. You show me I have reasons I should love myself. 내 손에 걸어온 길 전부로 답해. 내 안에는 여전히 서툰 내가 있지만 You show me I have reasons I should love myself. 내 손에 걸어온 길 전부로 답해.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은 I'm learning how to love myself.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다 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네 가지 관점, 절대론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 그리고 반영론적 관점까지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이 절대론적 관점은 우리가 따로 뭐라고도 부르느냐? 내재적 관점이라고도 불러요. 이 내재라는 말은 안쪽에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작품 안에 뭔가가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비해서 표현론적 관점과 반영론적 관점, 그 다음에 효용론적 관점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바깥에 있는 거에 집중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외재적 관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학작품 감상 관점을 이 두 부류로 나눈다면 이렇게 작품 안에 있는 요소를 가지고 감상하는 내재적 관점과 작품 바깥에 있는 요소들로 감상하는 이 외재적 관점,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 작품을 감상할 때 이 네 가지 관점,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은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절대론적 관점은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따로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따로 언급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작품 자체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나머지 관점들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주어진 조건에 맞게 우리가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관점들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 각각의 관점들의 명칭을 물어보는 그런 수준의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어떤 작품에 밑줄 쳐놓고 이건 무슨 관점이게?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감상을 했는지 그걸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뭐에 초점을 둬서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지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절대론적 관점, 그리고 표현론적 관점, 그리고 반영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까지 이렇게 4가지의 문학작품 감상 관점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개념은 비단 시나 소설 여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문학작품에, 그리고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 소설, 웹툰 같은 거에 다 적용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수행평가 바로 직전 단계, 그러니까 작품을 살펴보는 그런 수업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죠? 가장 먼저 시 한 편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작품이죠.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 우리가 한번 이 작품을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적용해서 한번 이해하고 감상해 보도록 하죠. 님의 침묵. 한용운.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그럼 이제 한번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하면서 어떤 상황인지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자, 사랑하는 나의 님이 떠나간, 그러니까 사랑하는 님과 이별한 상황인 거죠.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해가지고 사랑하는 님과 이별한 상황이라는 게 처음부터 제시가 되어 있네요.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 여기 맹서는 맹세예요, 맹세. 자,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자, 여기서 미풍은 여러분들 선풍기에 미풍을 떠올리면 돼요. 아주 약한 바람, 그쵸? 후 부는 그런 미풍인데 이런 미풍에 날아갈 정도로 어떻게 됐다? 예전에 그 맹세가 티끌, 먼지처럼 되어버렸다. 근데 그 맹세는 어떤 맹세였어요? 황금의 꽃같이, 여러분들 황금 어떻죠? 변하지 않는, 항상 빛나는 그런 물건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맹세가 이 한 줌의 티끌이 돼서 이 미풍에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하찮아졌다는 거죠. 황금, 영원한 그런 가치, 이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그때와 지금은 어때요? 대조적인 차디찬 티끌이 되어버렸다 라고 하면서 이별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키스하면은 좀 달콤하고 뭔가 낭만적인 걸 떠올리기 쉬운데 여기는 날카롭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님과의 그 사랑, 키스의 추억이 강렬했다라는 뜻을 여기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 날카롭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런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침이 뭐냐면 나침반의 바늘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침반은 단순히 이 남북, 그러니까 방향을 가리키는 그런 도구로서만 쓰인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삶의 방향이나 지향점을 얘기할 때 이 나침반에 흔히 비유를 하거든요. 그만큼 님과의 추억,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삶, 나의 운명을 이 바꿔놓을 정도로 대단한, 엄청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뒷걸음쳐서 떠나간 이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고요.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자, 요 구절도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님은 어떤 존재였죠?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을 가져다준, 그로 인해서 나의 운명의 지침까지 돌려놓은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존재라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님의 말소리에 어때요? 귀를 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이 멀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예능식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들 왜 멋있고 잘생기고 예쁜 그런 주인공이 등장할 때 그 뒤에 빛이 싹 비칠 때가 있잖아요. 또 천사가 이렇게 등장할 때 뒤에 후광, 빛이 나는 거. 그때 그걸 받아들이는 다른 상대들이 어때요?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그렇죠? 눈부시다고 표현하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왜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가 먹고 또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이 머는지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대단한 존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떠나갔으니 지금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을 정도가 된 거죠.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서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했대요. 또 경계, 살피지 않은 것도 아니랍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뭔가 이 정해진 이별이라는 걸 아직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 고등학교를 떠나야 되고 또 같이 지내는 친구들과 떨어져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들도 각자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과도 언젠가는 좀 멀리 떨어지는, 헤어지는 그런 일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사실.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 어떤 느낌일까요? 또 여러분들이 언제고 이 태백에서만 살 수는 없죠. 이것뿐인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부모님, 그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영원히 여러분들 옆에 계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냐?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어떨까요?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진다라는 거죠. 아무리 염려하고 경계를 했지만 이별은 어떻다? 뜻밖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기치 못한 이별로 인한 슬픔이 여기에서 한 번 더 강조되고 있네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요. 그러나 중요하죠.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 시작, 근원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트려 버린다는 것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리에 들이부었습니다. 여기서 시의 모습, 시상이 바뀌어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 가느냐? 이별을 지금 이대로 그냥 받아들여 버리면 그건 뭐다?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 그냥 정말 쓸데없는 슬픔에 불과하다. 그걸 알고 또 스스로 이 사랑을 깨트려 버리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느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붓는다. 슬픔을 슬픔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희망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죠. 희망.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님이 떠나가는데 희망, 그냥 무턱대고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희망 나올 수 있을까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겠죠? 그 믿는 구석이 뭐냐? 바로 요거예요.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게 약간 불교 사상과 연관이 돼요.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전의 삶, 그러니까 전생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삶, 현생이 있다고 믿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세상, 내생, 내세가 있다고 믿는, 그게 여러분들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윤회, 이 운명의 수레바퀴, 요거와 이제 연관이 되는 그런 개념인데, 우리가 좀 전에 뭐라고 했었죠? 언젠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없을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염려하고 경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반대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떠나가는 사람을 보고 무작정 슬퍼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떠나가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님은 떠나갔지만 나는 님을 보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갔지만 떠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시의 제목이 뭐였죠? 님의 침묵이었죠. 자, 여러분들 침묵이 무슨 뜻인가요? 조용히 가만히 있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구절이 이 제목과 짝을 이루면서 이 작품의 내용과 주제를 잘 드러내줘요.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 자, 곡조는 뭐냐면 멜로디, 노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을 어떻게 이기지, 주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좀 전에 슬픔 어땠어요? 걷잡을 수 없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사랑도 어떻다?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랑인데, 이 사랑의 노래는 그냥 나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침묵, 가만히 있는다, 조용히 있는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님은 떠나갔지만 떠나지 않은 것과 같다.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 단지 그 님이 어떻다? 침묵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조용히 있을 뿐이라는 거야. 그래서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내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실제로 지금 어떤 상황? 님은 떠나간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인식한다? 처음에는 걷잡을 수 없는 슬픔, 새로운 슬픔. 그렇죠? 그런데 인식을 바꾼 거죠. 어떻게? 님은 떠나갔지만 나는 님을 보낸 것이 아니다. 님은 내 옆에 있다. 단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 라고 마음, 의식, 인식, 정서를 바꾼 거죠. 근데 이 바꾼 정서가 무엇이다? 바로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별을 극복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시의 화자는 사랑하는 님과 이별한 상황이에요.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과거와 이 대조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기치 못한 이별에 슬퍼하는 그런 정서가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다만 화자는 이별을 슬퍼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재회, 다시 만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생각, 인식, 느낌 이걸 바꿨죠. 그래서 이별에 대한 극복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어느 정도의 의지?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 님은 내 옆에 있다. 단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 정도의 그런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구현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밑에 나와 있는 해설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의 제목이 왜 님의 침묵이냐, 왜 님이 조용히 가만히 있는 이게 왜 제목이냐, 이제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배운 건 써먹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시를 이해하는 7단계로 작품을 한번 이해해 봐야 되겠죠? 가장 먼저 뭐였죠? 그렇죠. 시적 화자. 시적 화자를 찾는 거였는데, 시적 화자는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나 해가지고 아주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적 청자는 어떤가요? 그렇죠. 시적 청자 역시 아주 잘 나와 있네요. 바로 님이라고 하는, 나를 떠나간 님이라고 하는 그런 시적 대상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단지 시적 청자가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시적 화자와 지금 같이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사랑하는 님이 떠나간, 이별한 상황인데 요걸 부재한다고도 합니다. 부재, 자리에 없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적 대상. 그럼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방금 살펴본 시적 청자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렇죠, 님과의 사랑, 그리고 이별, 그리고 이별로 인한 슬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슬픔을 극복하고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적 대상이 될 텐데 하나만 꼽자면 영원한 사랑,
이라고 우리가 시적 대상을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시적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어떤 상황? 그렇죠.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바로 님이 떠나간 상황이죠. 차마 떨치고 간 상황이죠. 뒷걸음쳐서 사라졌죠. 자, 그럼 여기서 다섯 번째, 인식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처음에 어떻게 인식했어요?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진다. 새로운 슬픔, 걷잡을 수 없는 슬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처음만 놓고 보자면은 상황 어떤 상황? 부정적인 상황이죠. 인식 역시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섯 번째, 인식의 전환, 바뀌는 게 있느냐? 바뀌나요? 그렇죠,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새 희망의 정수박이,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처럼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 내 사랑의 노래는 아직도 님을 휩싸고 돈다. 라고 하면서 이 영원한 사랑을, 그렇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의지가 있나요? 의지가 있네요. 어떻게 있죠?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내 사랑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 님은 바로 옆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단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여겨질 뿐, 이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별의 현실을 이겨낼 만한 그런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있더라. 자, 이걸 정리하면 주제가 나옵니다.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자, 님은 떠나갔어요. 그래서 나는 엄청 슬퍼요. 그렇지만 마냥 슬퍼만 하고 있지 않는다.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님은 바로 내 옆에 있다. 그만큼 나는 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고요. 이걸 좀 더 요약하면 님에 대한 사랑,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 이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정작 이 작품을 공부하고도 이 제목과 내용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제 여러분들은 제대로 이 작품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는 이 작품의 상세 해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작품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